예, 경찰이 어제 잠실 핸드볼 경기장 진입 시도에 실패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홀로 그 진입을 막은 여성에 대해서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도 전해집니다. 네, 촉법 소년이라고 하면 대다수가 부모에게 인계된다는 인식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 고정관념을 깨는 처분이 내려져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일지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이 시각 주요 사건 사고들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이 잠실 핸드볼 경기장 상황 먼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어제 여당, 야당 대표, 여당 의원과 함께 좀 들어가서 협상을 한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졌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진입이 무산됐습니다. 그럴 수밖에 좀 없었을까요? 네, 저도 사실 이제 어제 뉴스들을 예. 지켜보면서 결국에는 이제 이 시위에 참여를 했던 다수의 그런 인원들과 이제 합의가 됐다. 경찰 측 그리고 이제 야당 그러니까요. 대표가 합의가 돼서 이제 봉쇄가 풀리고 최소한의 인원들이 들어가고 거기에 중계하는 카메라들 혹은 의원들 몇 명이서 함께 동행을 한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려와서 드디어 이제 봉쇄 국면이 조금씩은 풀려가는구나, 이제 완화되기 시작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실패를 했다라는 보도를 확인을 했고 예. 그 실패하는 과정도 당시에 이제 여성 한 분이 이 출입문을 막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진입하지 못했다. 2시간 혹은 3시간 가까이 설득을 했지만 설득이 통하지 않아서 결국에는 진입하지 못했다라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예.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사실 이제 당시 인원들을 생각해 봤을 때 경찰 입장에서는 강제력을 행사를 했다라고 한다면 진입을 할 수 있었긴 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강제력을 절대 또 행사를 하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이번 집회 그리고 시위의 그 명분 자체가 시민들에 대한 참정권이 침해가 되었다라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경찰이 만약 물리력을 행사할 경우에는 과잉 진압이다라는 그런 추가적인 비판까지도 좀 충분히 예상되는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경찰이 상당히 소극적으로 이 현장을 지켜봤던 이유였던 것 같고, 또 마찬가지로 어제 상황에서도 이 여성에 대한 물리력을 행사할 수 없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봉쇄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상태이고 앞으로 또 경찰에서 어떤 식으로 이 진입을 시도할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눈길을 끈 문 손잡이를 잡고 막아섰던 여성에 대해서는 어떤 혐의 적용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여러 가지 혐의 자체는 성립 가능하긴 합니다. 업무 방해라든가 혹은 건조물 침입 또는 퇴거 불응과 같은 그런 죄목들이 검토가 될 수 있는데, 이제 가장 1순위로 검토를 할 것은 결국에는 이 영업 방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누구의 영업을 방해했느냐? 결국 이 체육관을 출입해야 되는 그런 체육계 단체 관계자들이 국제 대회라든가 혹은 최소한의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이 사무실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걸 막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업무 방해죄가 성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애초에도 정부에서도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업무 방해와 같은 그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의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밝힌 만큼 우선적으로 이제 살펴볼 것은 업무 방해일 것이고, 여기에 대한 좀 집중적인 수사가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한 사람이 거의 2시간 정도 이렇게 통행을 막고 있었고 실질적으로 결과적으로 그로 인해서 진행이 되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럼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나도 가서 같이 막아야겠다, 못하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일종의 모방 범죄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럴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찰에서는 적어도 이 사안부터는 보다 적극적인 그런 수사를 시작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흐름을 봤을 때 물론 이 집회 자체에 대해서 경찰이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지 못했던 상황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예.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도 내용을 봤을 때 이 체육관 출입을 완전하게 이제 봉쇄를 하는 그런 행동이라든가, 심지어는 유소년 선수에 대한 신체 수색을 시도한다든가 혹은 지물 수색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그랬었죠. 근처에 이제 경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 조치가 없었습니다. 사실 그 상황들을 보면서도 저도 저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경찰력이 개입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고, 실제로 또 그런 점을 방치하고 있다라는 그런 비판도 있어 왔습니다. 그런 비판이 많이 있어 왔다 보니까 결국에는 경찰 입장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한 명이서도 이런 봉쇄를 할 수가 있다, 경찰의 물리력을 저지할 수 있다, 예. 경찰의 집행을 저지할 수 있다라는 것이 만약에 다른 사람들에게 또 일종의 학습 효과처럼 혹은 모방 대상이 된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유사한 사안이 계속해서 반복될 가능성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지금 이 합의 같은 경우에
뭐 조직적으로 이 집회나 시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 참여한 다수와 관련해서 합의를 시도를 했던 것인데 이렇게 개인 한 명의 의사에 따라서 이 합의가 전혀 시행되지 않는다, 모두 무산되고 또다시 이 봉쇄가 반복된다라고 한다면 뭐 경찰 입장에서도 그러한 상황을 방치하는 것에 뭐 상당히 부담감을 느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동일한 유사한 사안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경찰이 좀 집중적인 수사를 할 것으로 보이고 그 수사 과정에 따라서 뭐 모방의 그런 횟수가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은 조금 낮춰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 야당 의원들 경찰 체육단체가 합의안을 마련했었잖아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각 단체 인원 2명이 대동한다, 카메라로 생중계한다, 반출한 물품에 대한 확인을 거친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런 합의안이 마련됐던 건 앞으로 향후에 업무방해 등 수사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치게 될까요? 일단 수사나 뭐 재판 과정에 있어서 이런 봉쇄 행위에 대해서, 업무 방해 행위에 대해서 그 정당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죄질을 따지는 그런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뭐 관련해서 추가적인 수사가 이어지고 또 다른 혐의자들이 마찬가지로 업무 방해 혐의로 수사라든가 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그들이 변론할 내용들이 어느 정도 좀 추측이 가능합니다. 이 목적의 정당성 같은 것들을 주장을 할 것이고 이 부실한 선거에 대해서 이 중요한 증거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행동들이었다라는 그런 항변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어제 이렇게 세부적인 합의안이 마련이 됐었습니다. 일단 뭐 몇 명이 대동이 될지 카메라로 생중계를 한다는 부분, 또 반출하는 물건들에 대해서도 일일이 확인을 하겠다라는 그런 세부적인 내용까지도 합의가 됐는데 이게 무산되었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추후에 이제 수사를 하면서 앞서 이제 예상을 해봤던 이런 관련자들의 항변 모두가 배척될 수 있는 그런 자료로 쓰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다수의 당사자들이 구체적인 내용을 합의를 하고 실행을 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도 이런 체육계 관계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앞서 설명을 드린 그런 항변들이 의미가 없다 혹은 이유가 없다라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이런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업무 방해가 계속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죄질을 상당히 좋지 않게 볼 여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수사 과정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이런 범죄 혐의점의 중대성을 입증하는 데 쓰이게 될 것이고 추후에 재판이 진행된다라고 한다면 양형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자료로 쓰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참 그 내용 지금 일단 합의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보자면 단체 인원 2명이 대동하고 카메라로 생중계하고 반출한 물품에 대해서 확인을 거친다. 이 내용 자체는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내용 자체는 사실 뭐 일단 경찰 입장에서는 충분히 양보할 수 있는 수준의 최대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지금 이 시위대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 결국 증거 보존을 위해서 우리는 막고 있는 것이고 그렇죠. 어떤 자료들이 반출되고 이런 것들을 걱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보이고요. 그렇다면은 이런 집행 과정, 출입 과정들을 모두 하나하나 카메라로 생중계를 한다라는 것은 이렇게 시위대나 혹은 집회 참석자들의 요구를 뭐 최대한 수용한 것으로 보이고 또 단체 인원 2명이라는 그 인원 숫자도 상당히 좀 소수의 인원들만을 이제 지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 역시도 상당히 이제 시위 참여자들의 입장을 많이 반영했다라고 보고 뭐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 합의 아니면은 뭐 추후에 동일한 내용으로라도 다시 한번 뭐 진입이 좀 가능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때는 이번과 같이 막아서는 상황이 좀 없이 진행이 돼야 될 것입니다. 자, 다만 이번에 이런 뭐 업무방해라는 표현을 써주셨어요. 그런 업무방해 같은 상황이 생겼을 때 이번에는 어떤 여성이 특정돼서 그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지금까지 일어나는 이 상황들은 시기도 길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이로 인해 피해받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주최자가 확실하지 않은 이런 시위의 경우는 법적으로 어떻게 이걸 해석해야 될까요? 사실 결국 개개인이 특정이 되어야지 이제 추후에 뭐 수사라든가 재판이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게 조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그 조직의 책임자를 확인하는 것도 손쉬우 느리고 실제로 이제 행동에 나선 그런 구성원들을 파악하는 것도 상대적으로 훨씬 쉬울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시위 같은 경우에는 동시다발적으로 비조직적으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구체적인 그 개개인을 특정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뭐 앞서에 있었던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는 일일이 개개인을 추적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물론 이게 개인의 그런 법익을 침해하는 범행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체증을 하고 또 CCTV 추적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봉쇄를 한 다수의 인원들에 대해서는 특정이 상당히 좀 어려웠던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이번 시점을 계기로 해서 체증은 충분히 조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까, 혹은 앞으로 유사한 사안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결국 신원 특정을 위한 그런 체증이 상당히 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뭐 대통령도 언급을 했었고, 이제 경찰 측에서도 향후에 발생하는 특히 업무 방해와 같은 그런 불법적인 다른 개인들을 향해서 발생하는 그런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의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이제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런 유사한 일이 발생한다라고 한다면 개인의 특정을 위해서 뭐 CCTV 추적 혹은 뭐 바디캠 등을 통한 증거 확보 등이 뭐 상당히 좀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한편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오늘부터 모든 인원을 갖춘 완전체로 수사에 박차를 가합니다. 이 수사의 속도가 붙을 전망인데, 그렇다면 곧 관계자 소환 조사도 이루어질까요? 네, 일단 그렇게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수사기관에서 진행을 한 것은 이 선관위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자료에 대한 분석, 포렌식 등이 진행이 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최근에 뭐 투표관리원도 이제 소환을 해서 진술을 확보했다라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물증을 조사하고 있는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관계자들의 진술을 확보하기 시작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투표 관계원들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당시 상황에 대한 그런 내용을 진술 청취하기 위해서 소환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투표 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서 어느 시점부터 투표지가 부족한 것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 또 실제로 투표지가 부족한 시점이 언제였고 그때 어떠한 조치들이 있었는지를 이제 현장 관계자의 입을 통해서 들어보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데, 이제 이런 물증들 그리고 이제 그 밖에 진술 내용들을 종합을 했을 때 또 추가적으로 특히나 이제 윗선들을 향한 조사들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그런 내부 의사 결정 과정이 어땠는지, 이 투표지 부족 상황이 어떠한 원인이 있었는지를 따질 것이고, 또 이 당일에는 어떠한 의사 결정이 있었는지, 어떠한 조치가 있었는지 이 고위 관계직들에 대해서도 진술 청취를 위한 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 시점을 예상하는 것은 뭐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만, 사안의 중대성이라든가 혹은 지금 이렇게 합동수사본부가 꾸려진 그런 상황들을 비추어 봤을 때는 다른 사건들과 비교해서는 이런 관련자들의 진술 확보가 상당히 좀 속도를 낼 것이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저희가 계속 현장 상황을 이야기하지만 불법 행위가 있었다면 당연히 뭐 추적하고 처벌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또 이런 일이 일어난 근본적인 상황을 생각해 보면 말씀하신 이런 수사가 우선 먼저 잘 이루어져야겠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다만 이 선관위에 대한 불만이 다소 좀 경찰로도 향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불 붙이는 것들 중에 하나가 또 다른 사건에 대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서울경찰청 찾아가서 항의 방문했을 때 경찰의 일종의 좀 보좌진을 촬영할 때 뭐 폭행하려고 했었다, 뭐 이런 류의 주장들이 나오고 있고, 영상들도 인터넷상에 굉장히 많이 퍼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인지 먼저 좀 짚어볼까요? 네, 일단 어제 있었던 일이긴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경찰청 관계자가 경찰이 이제 국민의힘 의원 보좌진에 대해서 폭행을 행사하는 그런 모습이 촬영이 돼서 또 보도가 됐습니다. 이제 15일에 서울 경찰청장이 정례 간담회에서 한 발언이 일단 발단이 됐습니다. 이때 개표소 봉쇄 시위 참여자들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옆에서 동조를 했다가는 뭐 패가망신 당할 수 있다라는 식의 발언을 했었고, 이 발언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제 항의차 어제 서울 경찰청을 방문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의원실 보좌관이 휴대전화로 촬영을 하니까 이제 경찰 한 명이 이거 불법 증거 채취다, 초상권 침해다라는 말을 하면서 접근을 했고, 그 과정에서 보좌진의 팔을 잡아당기는 그런 장면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 밖에도 이 손이 보좌진 목덜미 쪽으로 향하는 그런 모습도 확인이 됐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결국 이거 폭행 아니냐 항의가 이루어졌었고, 몸싸움처럼 보이는 장면들도 이제 포착이 됐습니다. 일단 뭐 해당 간부는 당시에 초상권이 침해됐다라는 이유를 그런 주장을 반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말씀해주신 그 사건을 하나씩 좀 짚어보자면, 일단은 공개된 영상을 토대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 말한 것들이 불법 증거 채취를 한 것이다, 초상권 침해다라고 말한 것이 경찰을 향한 것이었잖아요. 이게 공무 수행 중인 경찰도 초상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는가 궁금하거든요. 일단 뭐 공무원이든 공무원이 아니든 경찰이든 혹은 뭐 일반 다른 공무원이든 초상권은 당연히 인정이 됩니다만, 이제 문제는 그 범위가 어디까지 있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뭐 예컨대 경찰이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이라고 한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뭐 초상권이 인정되는 범위가 상당히 좁혀질 것이고 뭐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일반 그런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그 초상권이 보호되는 영역이 커질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제 상황 같은 경우에는 공개된 장소에서 또 그런 공개적인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이었다라고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사실 지금 이 해당 경찰관이 얘기를 한 것처럼 이거 초상권 침해다라고 말하는 것은 상당히 좀 법리적으로 해석했을 때 무리인 발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으로 지금 불법 증거 채취를 한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반복해서 하는데 사실 이 말을 뭐 저도 영상을 확인했습니다만 이 부분 역시도 좀 이해하기 힘듭니다. 일단 뭐 불법 증거 채취는 문제되는 게 결국에는 뭐 수사기관에서 이런 증거 채취를 할 때 적법하지 못한 그런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위법 수집 증거다라는 이야기들은 이 수사기관의 대상으로 해서 나올 수 있는 얘기인데 이걸 지금 당시 상황을 촬영하고 있는 보좌진에게 불법한 증거 채취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상당히 좀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주장이기도 하고 또 지금 이 보좌진 말고도 다수의 그런 취재진이라든가 다른 사람도 촬영을 또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항의 과정을 촬영하기 위해서 핸드폰을 든 상황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증거 문제를 삼는다거나 혹은 초상권 침해 문제를 삼는 것은 뭐 변호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이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예. 근데 현장에 이제 사람도 되게 많이 있었잖아요. 뭐 기자들도 있었고 어떤 사람을 콕 집어서 초상권 침해다 이렇게 얘기한 그런 주장하는 상황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 부분도 사실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이제 다수의 인원들이 당시 상황을 촬영하고 있었고 사실 뭐 보도를 위해서라도 이런 장면들이 촬영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그런 공익적인 사안인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딱 한 명을 짚어서 이거 초상권 침해다라고 주장하는 그 상황 자체도 상당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장면을 보면서 이 문제되는 이 경찰관이 상당히 좀 감정적으로 격앙되어 있던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논리적으로 해석하기에 이성적으로 해석하기엔 이런 주장 자체가 타당성이 많이 결여가 됐다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영상 보셨잖아요. 폭행은 맞다고 보세요. 네, 이건 사실 폭행이죠. 이제 폭행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타인에게 뭐 신체적인 직접적인 그런 접촉이 있어야만 폭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폭행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폭행이라는 것은 타인의 신체에 대한 이제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주먹질을 했는데 그게 빗나갔다 하더라도 그것은 폭행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영상을 보면은 실제로 신체 접촉이 있고 팔을 잡는 모습은 뭐 명확하게 드러난 그런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 자체는 폭행에 해당을 한다라고 뭐 명확하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문제는 그렇다면 이 폭행으로 보이는 이 행동이 과연 뭐 적당한가, 적법한가, 혹은 뭐 정당한 행위인가, 뭐 이런 이야기는 또 해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뭐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지금 이 담당 경찰이 어떻게 해명할지 모르겠는데, 뭐 예컨대 뭐 자신의 그런 초상권을 침해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걸 방어하기 위한 뭐 정당 방위였다, 혹은 정당한 행위였다라는 주장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일단 이론적으로야 구성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 그런 주장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 설득력이 상당히 떨어진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 아까 말씀을 드렸던 지금 이 사안에서 담당 경찰관의 초상권이 어느 정도 보호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은 그 범위가 상당히 축소돼야 된다고 보고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경찰이 물리력을 행사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그 비례를 따져봤을 때는 이 적법성을 인정받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뭐 정당한 행위였다 혹은 정당한 방위였다라는 주장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인정되기 힘들 것이고 결국에는 이 행위 자체가 뭐 처벌 대상이 되는 폭행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뭐 다른 의견이 나오기는 상당히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폭행이라는 것은 뭐 직접적으로 맞거나 때린 거나가 성립하지 않아도 충분히 위협으로 인해 폭행이 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보통 이제 폭행이라는 게 뭐 피해가 어느 정도예요? 전치 몇 주에 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이번에 그렇게는 적용이 안 될 것 같으면 이런 경우엔 뭐 피해 규모라든지 뭐 법적인 뭐 범위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어요? 결국에는 이제 이 사건의 그런 죄질이 얼마나 나쁠지 이걸 좀 따져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폭행 같은 경우에는 뭐 상해와 마찬가지로 그런 진단서 같은 것들이 나오지도 않고 나오더라도 사실 경미한 그런 경우들입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을 본다 하더라도 뭐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렇다면은 결국 이제 이 사건의 그런 뭐 죄질을 따진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누가 언제 이런 범행을 저질렀느냐 이 부분이 될 겁니다. 일단 지금 경찰관이 이 보좌진에 대해서 물리력을 행사했다라는 점이 상당히 좀 좋지 않게 평가를 받을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공무원 그 중에서도 법을 집행을 하는 그런 경찰관이 불법적인 행위를 저질렀을 때 수사기관이라든가 혹은 법원에서 보는 시각이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이 만약에 형사 사건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경찰관이 이런 폭행을 저질렀다라는 점, 이 점을 상당히 좋지 않게 판단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뭐 그밖에 뭐 실제로 뭐 목을 졸랐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확인된다라고 한다면 이 폭행 부위 역시도 좀 상당히 좀 중요한 혹은 폭행의 피해가 클 수 있는 그런 부위이기 때문에 이런 점까지도 뭐 추가적으로 확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뭐 죄질에 대한 평가가 조금 더 안 좋게 받아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지금 계속 이어서 이게 폭행으로 인정이 된다면 보좌관 측에서는 어떻게 법적 대응을 할 것인가, 해당 경찰관 개인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게 되는 것인지 혹은 국가 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이 부분도 좀 짚고 넘어가고 싶거든요. 네, 우선 뭐 가장 먼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것은 이 개인을 상대로 경찰을 상대로 뭐 고소를 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형사적인 책임을 묻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을 것이고 이로 인해서 발생한 그런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그런 방식도 충분히 고려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두 가지가 될 수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 개인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 혹은 이 경찰을 고용하고 있는 그러니까 국가를 상대로 해서 국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 두 가지 모두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사안으로 보입니다. 일단 먼저 국가에 고용된 그런 직위이기 때문에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재산적 피해를 생각을 한다면 정신적으로 받은 충격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를 하는 내용으로 될 것이고 이렇게 국가에 대한 배상 청구가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소속된 공무원이 과실로 인해서 발생한 그런 손해라고 한다면 그 공무원이 책임을 지지 않는 게 맞는데 법상으로는. 근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경찰관이 물리력을 행사하는 그 행동을 두고 과실로 인해서 이런 행동을 했다라고는 볼 수 없을 겁니다. 고의에 의한 행동이라고 평가를 하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국가를 향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과 동시에 이 가해자라고 할 수 있는 경찰에 대해서도 충분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피해를 입은 보좌진 입장에서는 두 가지 방법 모두를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다음 주제 이야기해 볼 텐데 참교육이라는 드라마가 요즘 좀 유행해요. 그리고 드라마에서 나올 법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화면을 함께 좀 보시면서 이야기해 볼까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 흰색 차가 달리고 있죠. 꽤 빠른 속도로 이렇게 잘 운전을 하고 있어요. 잘이라기엔 또 보기에 조금 인도 쪽으로 좀 붙어서 운전을 하네요. 근데 이렇게 박습니다. 그리고 자막에 나가는 것처럼 지금 이 운전을 한 운전자들이 초등학생들입니다. 초등학생. 충남 천안에서 지난달 일어난 일입니다. 변호사님, 세상이 참 어떻게 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사실 이제 변호사 일을 하면서 예. 법정 관련 드라마를 잘 안 보는데 말씀하신 이 참교육이라는 드라마는 워낙 화제가 됐었기 때문에 봤고 상당히 재밌게 봤습니다. 좀 약간 뭐 시원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서도 이건 좀 과장됐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또 막상 이러한 사건을 접하면 이런 드라마가 결국 과장된 게 아니다라는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건 내용을 봤을 때 참 이 청소년들 혹은 미성년자들의 범죄가 좀 심각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봤을 때 저는 좀 충격을 받은 게 지금 이 차량 절도 사건 혹은 무면허 운전 사건에 관련된 미성년자가 한 명이 아니라 지금 관련된 초등학생들이 4명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이 한번 발생을 하고 동승을 했던 초등학생이 또다시 이제 일주일 만에 유사한 범행을 저지르는 그래서 지금 총 관련자가 초등학생 4명이고 그중에 3명이 지금 보호시설에 지금 가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다수의 초등학생이 이런 범죄를 반복해서 저질렀다라는 점에서 변호사인 제 입장에서도 이 사건 조금 심각하다. 그리고 아무래도 시민들, 국민들이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 갈수록 청소년들의 그런 범죄들이 조금 더 교묘해지고 있고 또 조금 더 죄질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이런 비판들을 충분히 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런데 이 사건이 더욱더 눈길을 끌고 있는 건 이게 초등학생, 촉법 소년인데도 불구하고 보호시설로 넘겨졌다라는 점인 건데 대체로 촉법 소년이면 상당수가 부모에게 인계가 되기 마련인데 보호시설로 넘겨졌다. 이거 이유가 있는지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일단은 뭐 재범 위험성을 가장 높게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단순히 한 번의 사건에 끝난 게 아니라 당시에 이제 운전을 하면서 동석을 했던 초등학생이 일주일 만에 또 다른 친구와 똑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라는 점에 있어서 이 재범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법원에서는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생이라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지금 분류심사원으로 보내진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소년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미성년자 중에서도 예컨대 뭐 중학생,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야 이 사안의 중대성을 따져서 분류심사원과 같은 그런 보호시설에 보내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예. 초등학생이 이렇게 심사원으로 보내지는 경우는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이 범죄의 내용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똑같은 사건을 저지를 수 있다라는 점을 상당히 좀 평가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주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과거에 비해서 이런 소년 사건들에 대한 그런 시선 자체가 과거에 비해 조금 더 엄중해지지 않았나 그걸 보여주는 결론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근데 또 생각해 보면 형사처벌까지는 또 아니잖아요. 이 정도면 보호 처분이 강도 높은 조치라고 볼 수 있느냐? 뭐 이게 뭐 어디서 뭐 보호 관찰, 사회 봉사, 뭐 소년원 되게 다양한 것들이 있다고는 들어봤거든요. 어떻게 좀 평가해야 됩니까? 일단 지금으로는 보호 처분이 나오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제 보호 처분이라고 하면 총 10가지가 소녀법에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가벼운 일어 처분 같은 경우에는 뭐 보호자 감호 위탁이라고 해서 뭐 사안이 경미하고 앞으로 가정에서도 충분히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다시 부모에게 맡기는 그런 일어 처분이 있고 이제 그 밖에 뭐 수강 명령을 한다든가 혹은 사회 봉사를 명령하는 그런 처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사안이 심각하다라고 보이면 일정 기간 동안 이 보호 관찰을 받도록 하는 그런 처분도 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결국 중대한 그런 처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게 8호, 9호, 이제 10호 처분인데 이 경우에는 뭐 단기든 혹은 장기든 이 소년원에 송치를 하는 그런 처분입니다. 이게 이제 8호부터 이게 뭐 8호, 9호 그리고 10호 처분입니다. 그래서 이 10호 처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이런 소년들에 대해서는 뭐 교도소에 보내는 것과 동일한 그런 처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상황에서는 아마 앞으로 이제 처분을 하는 그런 재판이 있을 건데 그까지 과연 소년들이 어떻게 이 분류심사원에서 교육을 받고 어떤 식으로 생활을 하고 앞으로는 어떤 그런 개선 가능성이 있는지를 조금 따져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충분히 살펴본 이후에 처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변호사님도 소년 사건 같은 거 해보셨어요 혹시? 네, 뭐 요즘에는 많지는 않았는데 사실 뭐 저도 예전에는 뭐 수백 건 정도의 소년 보호 사건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국선 변호인처럼 이 소년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런 소년 보호 처분을 받기 이전에 필요한 경우에는 국선 보조인을 선임을 해서 예. 이제 보조를 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몇 년 전까지는 이제 국선 보조인으로서 상당히 다수의 사건을 진행을 했었고 뭐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보호 시설에 맡겨져 있는 그런 소년들을 찾아가서 이야기도 들어보고 또 이 사건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사정들이 있는지도 살펴보곤 했는데 사실 그것도 벌써 한 뭐 10년 가까이 지난 일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 사건 구체적인 그런 사항들을 더 살펴보긴 해야 되겠지만 뭐 그때 제가 체감을 했던 것보다는 확실히 요즘 들어서 이런 소년 사건들이 조금 더 진흥화되고 있다. 어떻게 보면은 뭐 SNS나 혹은 다양한 매체 등을 통해서 소년들이 모방할 수 있는 그런 범죄들이 상당히 좀 많아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법에 대해서도 정보들이 상당히 좀 상세하게 퍼지면서 자신들이 형사 책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점을 자각하는 그런 예. 미성년자들이 상당히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범행들도 과감하게 저지르는 건 아닌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들도 좀 충분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렇지만 상담, 뭔가 교육 혹은 가정에서 충분히 좀 더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이 촉법 소년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법적인 전문가로서 좀 더 선행돼야 하는 것이 있다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앞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실제로 이제 그런 보호 소년들의 대상으로 해서 사건을 수행을 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접견을 갔을 때 구체적인 사정을 들어보게 됐습니다. 예. 그때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면 사실 이렇게 뭐 보호 시설로 갈 정도의 그런 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가정 환경이나 혹은 주변 환경들에 비추어 봤을 때 이들을 지지하거나 혹은 제대로 계도할 수 있는 그런 어른들이 상당히 좀 부재한 환경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행에 빠지는 경우들을 상당히 다수 목격을 했었고 사실 그 이전의 시간을 거슬러 봤을 때도 뭐 제가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예. 법학 공부를 하면서 소년과 관련된 공부를 하면서도 그런 점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 소년들에 대해서는 계도가 상당히
필요하다라는 뭐 그런 뭐 강의들도 많이 듣긴 했습니다. 요즘 들어서 사실 이런 소년들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 책임을 조금 더 강화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또 한편으로는 형사 책임 능력, 그러니까 형사 미성년자의 연령도 더 낮춰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그건 벌써 한 20년 전부터 또 나오고 있던 그런 논의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이런 시선, 이러한 비판적인 시각들도 충분히 저는 이해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학생들이 전에 비해서 보다 영악해진 것도 맞고, 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자신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범행을 저지른 사례들도 상당히 많고요. 이런 점들을 보면은 사실 과거의 그런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무리이다라는 그런 주장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는 보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변호사 입장에서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직까지 이제 미성년자, 특히 뭐 촉법 소년들과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개선 가능성을 두고 이 제도를 실현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서 이렇게 교육이라든가 혹은 훈육이나 계도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되는 것이 가장 먼저다라는 생각은 뭐 여전히 가지고 있고, 그렇다면은 만약 가정에서 이런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학교에서 혹은 뭐 정부나 지자체에서 이런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사실 또 복잡한 게, 학교에서 이런 역할을 수행을 맡기기에는 또 한편으로는 뭐 교권과 관련해서 교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나 그런 영역들도 상당히 좀 축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런 학교의 영향력 혹은 역할들에 대해서도 좀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 소년들과 관련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전문가들이 조금 더 집중적인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게요. 개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처벌 수위를 정하는 게 또 참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다음은 말도 많고 또 탈도 많았던 창원시의 랜드마크 빅트리에 관한 논란입니다. 이 빅트리를 두고 그동안 흉물이다 이런 논란이 이어져 왔는데 왜 흉물 논란이 이어져 왔던 걸까요? 네, 일단 저도 이번 보도를 통해서 조금 확인을 했는데 비용 자체가 지금 344억이라는 상당히 대규모의 비용이 세금이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이제 돈이 들어가서 조성이 됐는데 사진을 봤을 때 뭐 저도 이제 뭐 예술과 관련해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결코 이렇게 뭐 예술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기에는 좀 많이 힘든 조형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뭐 실제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시민들의 그런 의사도 확인했다고 하는데 압도적인 다수가 좀 부정적인 그런 시각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외관 자체가 시민들의 그런 감성과는 조금 맞지 않는 그런 내용의 조성물이었던 것 같고, 또 실제 이제 기존에 제출이 되고 밝혀졌던 그런 조감도와는 상당히 좀 모양이나 혹은 재질 내용들이 좀 차이가 많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사이에서 이건 뭐 흉물이다 혹은 뭐 거대한 쇳덩이다 뭐 이런 비판이 계속돼 왔던 것으로 보이고, 결국에는 이제 조감도 등을 통해서 시민들이 기대했던 내용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비판이 계속해서 나왔던 것 같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 자체가 워낙 많이 들어갔던 그런 조성물이기 때문에 비난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창원시 특례의회 의장 같은 경우는 이 감사 결과를 공개하라고 했는데 이미 감사는 진행이 됐다는 거죠, 그럼? 네, 그렇습니다. 이제 뭐 조감도와 딴판이다, 흉물 같다라는 비판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관련해서 감사가 이어졌다라고 지금 알려졌는데, 뭐 관련 절차의 이행이 어떻게 됐는지 또 행정 판단이 적정했는지 이것들을 확인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감사 결과가 나왔는데 담당 공무원들이 이 디자인 최종 변경 과정에서 뭐 감리자라든가 혹은 민간 사업자가 충분히 관련 법령을 따랐는지, 또 여기에 따라서 공식적인 그런 보고라든가 검토가 있었는지, 이걸 제대로 이행했는지 이걸 자세하게 확인을 했어야 됐는데 이걸 일단 소홀하게 했다라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여기 이 부분과 별도로 이 설계 단계에서 이 공사비를 산정하는 과정에도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특히 이제 불필요한 사업비가 투입된 것은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의문이 남아 있었다라고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감사를 넘어서 이 수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될 문제다라고 보고 이제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사항이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게 단순한 행정 실패냐, 업무상 배임이냐, 혹은 말씀해주신 뭐 입찰 비리 같은 형사 문제냐, 이런 것들은 각각 어떻게 좀 구분할 수 있는 건가요? 일단 업무상 배임을 설명을 드리면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자신의 업무, 그 임무를 위배해서 손해를 입히고 자기나 혹은 타인에게 이익을 제공하게 되면은 이때는 이제 업무상 배임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사안에서 중요할 수 있는 것은 이 부당한 이익이 발생을 했는지, 그리고 그런 부당한 이익이 뭐 사업자나 사업과 관련된 그런
그런 관련자들에게 넘어갔는지를 따지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익이 실제로 부당하게 발생을 했고 그게 어디로 귀속됐는지를 찾아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겁니다. 만약 그런 문제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뭐 행정적인 그런 실패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뭐 별도로 입찰 비리 같은 경우에도 결국 이제 입찰 과정에서 그런 부당한 이득이 발생을 했는지 누군가가 부당한 이득을 취득했는지 여부를 따지는 게 마찬가지로 중요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돈이 어떻게 흘러갔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수사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도 이 관련된 절차들이 위반된 사실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따져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뭐 필요한 절차들을 상당 부분 누락을 했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런 행정 실패보다는 뭐 범죄 혐의점으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클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유사한 사안에서 뭐 다른 그런 사업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뭐 절차가 동일하게 유사하게 진행됐는지 혹은 이 사업자가 얻은 수익 자체를 두고 봤을 때 다른 유사건에서 받는 그런 이익과 비교를 해서 부당하게 큰 것은 아닌지 이런 세부적인 내용 역시도 수사 과정에서 확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발생이 된다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뭐 행정 실패보다는 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경찰에서 어쨌든 조사를 할 겁니다. 앞서 공무원에 대해서는 감사를 통해서 신분상 조치를 했고 만약 위법 사항이 발견이 되면 누구든지 어떤 조치를 하게 될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 책임이 지금 344억 원이 투입된 건데 어떻게 법적 재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까? 일단 먼저 형사적인 책임은 공무원에게 뭐 범죄 혐의점이 확인이 된다면 공무원에게 물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거고 또 이제 뭐 관계자들이 공모를 했다라고 또 밝혀진다면은 뭐 사업 관계자 역시도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이렇게 큰 예산이 들어간 만큼 여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혹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중요하게 될 겁니다. 뭐 당연히 이제 범죄 혐의점이 인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 이런 손해배상 청구 혹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을 것인데 이게 사실상 금액이 수백억 되다 보니까 이런 개인에 대한 뭐 손해배상 청구가 사실상 유의미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지자체 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청구의 대상이 사업체가 될 수 있을지 이 관련된 사업체에 대해서 청구를 할 수 있을지가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 이 감사 결과 뿐만 아니라 뭐 수사 결과 이 사업자의 그런 부당한 내용들이 확인이 된다. 이것이 범죄에 해당을 한다라는 점이 인정이 된다거나 혹은 뭐 범죄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관련 법령 위반 등으로 인해서 불법에 해당한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결국 이제 사업체에 대해서 뭐 손해배상 청구나 혹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는 모습이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시각 주요 사건 사고들 오늘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